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29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요. 예, 정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밤에 진짜 잘 때 힘들긴 힘듭니다. 습도가 너무 올라오니까. 그래서 더위 좀 더 조심하시고요. 예. 장마는 뭐 이번 주에 끝난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그 휴가 시즌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오늘도 좀 많긴 하지만,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하고 수출입은행에서 해운 조선업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좋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주말에 한번 이제 싹 요약을 해봤는데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선주를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만한 건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 있고 내년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올해까지는 실적도 좋고 수주 금액도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내년에는 한 가지 좀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년 뒤에 바이오의약품 천조 시장 뭐 열린다, 뭐 그 내용하고 한솔라이온스가 뭐 반도체 이번에 실적 발표했었죠. 지지난 주인가 아마 했던 걸로 제가 한번 실적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같은데, 그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재사용, 이거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예전에 한번 그 EUV 요거 재사용 장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솔아이온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구글은 AI 기술이 있지만 GPT가 무섭다. 이거 그 퍼플렉시티 아시죠? 제가 요즘에 많이 쓴다고 많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AI 검색인데 그 관련해서 구글은 생성 AI 기술이 있지만 GPT가 무섭다. 그러니까 구글이 좀 부담스러워 할 만한 그런 조금 이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합성고무 얘기고요. 조선 실적 보니까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온다. 그래서 각 산업별 전망, 그리고 원전 산업, 주요 애널리스트 분들의 전략 코멘트,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오토웨버, 신한지주, 기아. 이제 제가 좀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하나씩 그냥 다 봐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내용이 좀 그렇게 그 카테고리가 겹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핵심만 좀 따와가지고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다양한 의견들, 뭐 예를 들면 시황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따와가지고 간단하게 다뤄도. 근데 왜냐면은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할 예정이고,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대로템, 현대오토웨버, 신한지주, 기아, 현대,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보는 것도 좀, 하나만 뭐 이게 내용이 워낙 똑같으면 뭐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서 좀 따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 ST, 뭐 PHA, 여기는 탐방 갔다 온 자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도 좋았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반도체 급등했고요. 일단 낙폭과대가 있었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계속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았고, 근데 이제 다우가 훨씬 많이 올랐죠. 다우가 더 오른 건 다우의 3M 아시죠? 우리 그 포스트잇 만든, 그 사실 그것만 만든 회사 아니지만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23%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고요. 낙폭과대와 더불어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한 엔화 강세가 진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엔화를 매도를 쳐요. 엔화가 약하니까 엔화 더 빠지겠네. 엔화 숏이라 그러죠. 숏을 우리가 보통 공매도, 매도로 가는데 엔화를 계속 팔아요. 매도를 하고, 그 대신에
그 자금으로 뭘 사냐면 빅테크 사는 거죠. 미국 주식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게 빅테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엔화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엔화가 역류를 하죠, 반대로. 그럼 엔화에 매도했던 쪽에서 엔화 값이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화를 다시 매입을 합니다. 예, 엔화가 막 올라가니까 팔았던 거 다시 사주는 거예요. 우리 공매도 환매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할 때 반대급부로 샀던 게 빅테크니까 빅테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금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강세로 인해서 갑자기 빅테크가 급나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일견 타당한 얘기죠. 네. 그래서 공교롭게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엔화가 강하니까 강세로 바뀌니까 빅테크가 빠진 거죠. 다만 이제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지는 이제 이번 주에 하거든요. 수요일 날 지켜봐야 되겠고, PC의 물가지표는 근원이 조금 높게 나왔지만 뭐 대부분 예상에 근접했고 3개월 이제 평균 낸 거 있거든요. 요걸 많이 봐요, 연준이. 근데 이게 2.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좀 시계열을 길게 봤더니 떨어졌네. 주거비도 좀 완화됐고, 개인 소득은 좀 증가율이 둔화됐고, 지출도 둔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IB에서 인플레 일시적이었다. 금리 인하 하지 않을 이유 없다. 에버코어도 물가 양호했다. 미국의 그래서 9월 인하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87.7이니까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두 번, 그러니까 50bp 한 번에 0.5% 낮추는 것도 1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뭐 거의 확정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올랐지만 이제 테슬라는 좀 빠졌고요. 미국의 2차 전지도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발 제조사 데커스가 호실적이 좀 급등했고, 의료기기 회사 덱스컴 있죠. 여기가 실적 전망이 유통 채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40%나 폭락을 한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또 유럽 승인에서 좀 바이오 쪽은 약간의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바이오젠이 그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과 다우가 또 나스닥보다 견조한데 그런 모습이 오늘도 연출이 됐고, 여러 개 업종이 모두 다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중에 경기 민감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은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나 민감주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FMC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들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그래서 인플레 진전으로 연준은 금리 인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우리는 3번 연속이나, 근데 3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대선이 있어서 보통 선거에 인하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2번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모건스턴이 3번 얘기를 해줬고, 웰스파고는 뭐 경제 전반에 스트레스 징후가 많으니까 아마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그리고 7월에는 동결할 것 같고 9월에 토대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용 보고서는 실업률은 전달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신규 고용 17만 5천 개 정도 증가해서 좀 둔화돼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6월에 0.3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은 조금 둔화된다. 빅테크 실적은 이제 내일부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우리나라는 31일 날 삼성전자도 있고요. 이 기업들 주가에 따라 또 요동치겠죠, 전 세계 증시가. 그래서 내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또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알파벳은 계속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됐는데요. AI 투자를 계속할지, 도대체 언제 돈 벌 건지 AI로,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미국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총의 40%가 이번 주에 발표된대요. 큰 기업들이 이번에 많이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OJ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BOJ도 열리거든요. 이게 엔화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작년에 엔 투자하셨던 분들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엔화 좀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엔화 사놨는데 엔화 값이 막 빠지니까 엔화가 그때 850원까지 빠졌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9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엔화는 확실히 좀 강세로 기조 자체는 조금 전환된 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엔화는 강해질 거고요. 이날 안 한다,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인상 여부, 그러니까 7월에 올릴지 하반기 한 번은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을 유력하게 보는 게 한 확률은 45% 정도, 한 절반 정도인데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래서 이번 BOJ에서는 사실상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은 올리는 쪽이에요.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리는데 그게 7월인지 좀 가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따 조선 얘기는 조금만 더 이따 여기 먼저 하고요. 5년 뒤에 바이오 의약품 천조, 요새 뭐 삼성 바이오 좋죠. 아주 주가도 좋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9% 증가해서 1114. 바이오 의약품은 한마디로 그 아스피린 같은 합성 의약품 말고 공식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단백질이나 이런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예, 치료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 공식이 없어요.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게 되게 어렵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 이거를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하지만 만들어주는 회사는 CDMO죠. 1위가 론자 스위스, 2위가 우시바이오, 3위가 캐털란트, 4위가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를 이제 미국이 지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바이넥스나 ST팜 뭐 이런 기업도, 한미약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CDMO 하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중국을 지금 당장 수혜는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이게 몇 년간의 흐름이 지나야 이런 그 이제 중국이 그 계속해서 점유율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저거 통과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이제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분명히 저 중국 우시바이오가 무려 전 세계 2등이나 되니까, 예,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 북미 지역이 전체 47.8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시장에서 중국이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CDMO는 바이오 의약품보다, 바이오 의약품이 9% 성장하는데 CDMO는 14.3% 연간 성장해서 시장 규모는 60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모달리티가 뭐냐면 이제 각각의 그 이제 어떤 그 물질, 후보 물질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니면 치료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건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41.6이고요. 항체에다가 이제 약물을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타겟팅한 ADC 요게 28.2, 2중 3중 항체가 25.8, 단백질 펩타이드 치료제 9.4, 항체 치료제가 8, 백신이 5.5인데 어쨌든 29년 되면 항체 치료제랑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87% 정도 점유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MO 시장의 성장은 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지는 이상 같이 커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랑 또 맞물려서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가 다 풀리거든요. 계속 특허도 풀리고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근데 특허 풀릴 때마다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도 좋았죠.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이 바이오 시밀러도 드디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아이온스가 반도체 장비 재사용 사업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이거는 뭐 많이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오늘 경제신문 기사에 일단 좀 나와 있었고, EUV 장비사 ASML이 제 고객이에요. 고객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그때 한번 받았던 거죠. 그리고 원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그 식강용 부품이라, 아니 그 세정, 코팅, 그러니까 이런 그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거기가 이제 주력인데, 이 ASML에 공급하는 거는 주력은 아니에요. 아직은 매출이 작아요. 근데 엄청난 고객사를 확보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그 이게 EUV가요, 여기서 CO2 레이저를 쏴요. 주석 방울 있죠. 주석 방울이 초당 5만 개 떨어져. 5만 회. 그러니까 초당 5만 회가 떨어진대요, 주석 방울. 그래서 EUV 요 광원이 얘를 뚫어서 맞춰야 됩니다. 맞추면 여기서 빛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 이 렌즈 있죠. 렌즈 같은데 이렇게 여러 번 튕겨요. 이렇게 띵띵띵 튕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흡수해서 이 빛이 없어져요. EUV는 그렇게 해서 튕긴 다음에 웨이퍼에다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이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주석방울 떨어질 때 얘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 주석방울 중에 흘러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장비가요 오염돼요. 그래서 이거를 재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오염을 없애주고, 예. 뭐 청소 역할을 한다고 해도 될까요? 제가 그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줘서 ASML의 장비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거 아시아 총괄로 이제 한솔 아이온스가 선택이 됐던 거죠. 예. 그런 내용이고, 또 아이코닉이라고 식각 부품 대체하는 그런 핵심 소재도 지금 테스트가 거의 끝나는 걸로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에 안성의 세정 코팅 신공장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쪽 관련해서 좀 이게 긴 보고서긴 한데요. 그냥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만. 뭐냐면 이제 조선업에 영향을 주는 게 유가랑 후판인데, 유가는 견조했고요. 상반기에. 그 다음에 후판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유통 가격, 뭐 일본산 국내 수출 가격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최강시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실적에 떨어진 후판 가격이 반영이 안 됐대요. 그런데도 좋은 실적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좋아요, 실적이. 조선주들. 왜? 이 떨어진 후판 가격이 반영되거든요. 그리고 해운업이 중요합니다. 해운이 잘 돼야 조선이 잘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는 조금 약간 어둡습니다. 전망들이.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일단 벌크선 이제 BDI 지수라 그러죠. 이제 목재나 석탄 같은 거 막 실어 나르는 배인데, 이게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파나마 운하가 이제 기능이 회복되고 있고, 수에즈 운하는 아직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재고도 많이 쌓아놨고, 그래서 상반기엔 좋았지만, 예, 하반기에는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중국이 철강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재고도 이미 많은 상태고, 건설 투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수요 증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저게 운항이 잘 되면 어쨌든 이제 배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동안 폐선량이, 이게 이 벌크선은 폐선을 잘 안 한대요. 예, 그대로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즉시 이 선봉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시황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시행됐지만 규제가 초기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고, 뚜렷하게 벌크선 그 대한 연료를 찾기도 좀 어렵고, 가격은 또 신조선가도 비싸고 하니까 해운사들이 야 그냥 지금껏 쓰자, 일단 버티자,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공급이 크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뭐 이게 급격한 시황 악화가 아니라 유지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좋은 실적인데도 주가 안 갔죠. 그 이유가 이제 아마 하반기 이런 부분은 미리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워낙 선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업황 자체가. 그래서 이미 좀 뭐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건 반영은 됐지만, BDI, 그러니까 이 벌크선 쪽의 그 업황은 하반기는 이제 여기 전망입니다. 이 수출입은행에서 나온 자료니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탱커 원유 운반선도 상반기에 좋았죠. 왜냐하면 그 예멘 후티 반군이 막 수에즈 운하 하기 전에 거기, 예, 공격해가지고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그 공급이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막 튀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탱커 쪽도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에 운임이 상승을 했고요. 상반기 강세였고, 특히 이게 좋았죠. PC선 석유화학 제품 이거 만드는 회사가 현대미포죠. 예, 운임이 추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가 괜히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운송 거리가 증가했죠.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하던 걸 어떻게 돌려야 미국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운항 거리가 길면요 운임이 올라갑니다. 러시아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안 쓰려고 하니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이거 이제 그 친환경 원유 운반선 운임이요 1분기에 46, 2분기에 68% 증가했대요. 너무 올라간 거예요.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탱커 시황은 양호할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25년부터 선박 공급이 늘어나니까 시황, 그러니까 그 올해 하반기까지는 탱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황 자체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황이 괜찮으면 현대미포 좋은 거죠. 현대미포는
중형 MR 탱커를 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 현대미포한테는 좋죠. 그래서 그러나 내년에 어쨌든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선박 공급.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는 발주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컨테이너는 뭐 상반기에 난리가 났죠. 운임이 막 홍해 사태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운임이 62% 2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여기에 핵심 뭐냐면 이 선복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공급이 워낙 많았어요. 지난 몇 년 전에도 공급을 엄청 했죠.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올라가니까. 그래서 26년까지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선박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물량. 그리고 해운 동맹이 갈라져서요. 그래서 서로 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막 배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공급 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선력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폐선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낮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조금 업황은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고 LNG선은 이건 해운 쪽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LNG선 시장은 3월부터 근데 LNG 운임은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드디어 하락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하반기에 LNG선 인도 예정 물량이 상반기 대비 70%나 더 많아진대요. 내년하고 내후년엔 더 많아요. 사상 최대. 이걸 보면 LNG선 발주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LNG선 건조 물량이 늘어난다? 그럼 누가 좋아요? 기자재. 예를 들면 본행제 회사들 있죠.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테. 이런 쪽은 수주 따낸다고 바로 수주를 받는 게 아니죠. LNG선 보통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가 다가오게 되면 건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날짜들이 아무래도 그런 본행제 회사들한테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주가가 사실 이쪽은 많이 못 올랐지만 그러니까 LNG 업황도 내년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둔화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내년에는 조선주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분위기 좋고. 네. 근데 항상 투자할 때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리스크는 없나? 내년을 보면 조금 약간 그 우려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도 리스크는 뭔가 발주가 줄어드는 건데 그게 줄면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LPG 선도 좋아요. 네. 괜찮긴 한데 LPG 선도 이제 그러나 이제 파나마 운하가 기능을 회복하고 그러나 하반기에는 조금 시형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원유 운반선 탱커 빼고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슬로우해진다. 해운 시장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은 상반기 뭐 좋았죠. 근데 발주량은 줄었는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왜? 비싼 선박이.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탱커, LNG, LPG가 다 급증했어요. 발주 비중이 27.5, 8, 22.4. LNG선은 전체 비중이 11.3이었거든요. 작년에 22%까지 늘어났어요. LNG선 이번에 발주 금액 보세요. 92.6.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대신에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반토막 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은 아니에요. 중국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주 내용 면에서 한국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들의 발주가 어마어마했다. 특히 가스선. 한국은 LPG랑 LNG가 많죠. 그래서 공급자 우위가 지속되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주니까 뭐 계속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중국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점점 벌어져요. 왜냐하면 중국이 카타르 2차 물량을 싹쓸이했답니다. LNG선 16종.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NG를 싹쓸이해 갔어요. 중국이 카타르 물량을. 우리가 받은 것도 있거든요. 2차. 근데 그 중에 또 18척을 중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더 벌어진 거죠. 2분기. 근데 원래 카타르막스는 국내 대형 조선사 저희 가격이 비싼 선박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걸 가져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의 단점은 LNG와 LPG 선 비중이 너무 많다. 75%나 된대요. 가스선이. 그러니까 좀 기형적이다 이건. 그렇게 좀 적으셨다. 그러니까 좀 골고루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 3.5년치 일감 갖고 있으니까 긍정 괜찮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 신조선 수요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카타르 2차 LNG 대량 발주 이거 우리도 받았거든요. 한국도. 근데 이런 특수가 나오기 어렵고 LNG선 해운 시황도 주춤. 상반기 대비 LNG 발주는 줄 거고 그 다음에 가스선 암모니아선이나 이런 신선종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탱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 현대미폰 괜찮겠구나. 예. 왜냐면 탱커 쪽이니까 중형 탱커. 근데 이제 암모니아 선박도 괜찮고 그러나 전반적인 좀 수요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액은 그래도 증가할 거래요. 양은 줄어도 예. 금액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가스선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처를 잘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걱정은 중국이 요새 그 가성비가 좋잖아요, 중국이.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 중국이 그동안 구조조정도 끝냈고 연구 개발도 엄청나게 했고 우리는 그 옛날에 한진중공업이 사실상 이제 그때 거의 퇴출돼 버렸죠, 당시에. 예, 상장 폐지였나요? 제 기억에는 어쨌든 조선사가 휘청일 정도로 우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중국은 막 구조조정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구조조정하면서 막 설비 투자하고 예, 연구 개발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조선사의 능력을 더 신뢰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예, 어쨌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중국 선박을 규제하려는 이슈도 호재예요. 호재인데 뭐 그건 그거지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 좋으면 안 되고 향후 10년간 중국과 이제 진짜 경쟁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시기다. 이걸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읽어보면 좀 뭔가 우울하죠. 조선주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좀 슬로우해지고 저는 이제 내년이 좀 약간 걱정은 돼요. 내년.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왜냐하면 한 이유가 뭐냐면 25년도에 중국이 3년 전에 그 LNG 선박을 한 55척인가요? 대규모 수주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만들어서 인도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LNG선 중국이 만든 배들이 바다에서 갑자기 운항이 멈추고 예,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중국 거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LNG는 한국이 싹쓸이 했는데 22년도에는 우리나라 도크가 다 차니까 중국 배가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물량이. 그게 내년에 건조가 돼서 바다로 나갈 텐데 그게 제대로 되면 운항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의 LNG 선박도 검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조 시대가 이제는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가격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솔직히. 그 부분이 전 다른 거 이 부분보다도 내년에 좀 걱정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조선주 항상 긍정적으로 멘트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지난 한 2년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는 또 약간의 리스크 요인도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즐기시되 예, 이런 좀 리스크 요인도 일부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이런 그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앞으로도 많이 나오면 또 계속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읽으면서 공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시각, 이런 전망도 있구나. 예. 자, 구글의 생성 AI 기술이 있죠. 이제 보고서 하겠습니다. GPT가 무섭다. 서치 GPT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퍼플렉시티 아시죠? 요거 저도 매일 써요, 그냥. 저도 뭐 그때 우주항공 자료 만들 때도 저기 검색해가지고 자료 다 찾아보고 너무 도움 많이 받았고, 근데 어떤 논문에서 유용성과 정확성이 가장 좋은 검색 서비스로 선정이 됐대요. 그리고 젠슨왕이 쓴다고 하니까 그게 더 유명해져 버렸죠. 저 퍼플렉시티가 완전히 떠버렸죠. 요새 많이 알려졌는데 구글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검색해줘요. 링크를 해주죠. 그래서 구글이 가진 데이터와 기술도 훌륭한데 그래서 구글이 결국엔 이런 AI 검색이 나와도 구글이 이길 거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약간은 좀 이제 또 달리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퍼플렉시티의 핵심 기술이 RAG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술 난이도가 높지는 않대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한 언어 모델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구글의 위협이냐, 저 회사가. 예. 첫 번째가 구글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없이도 위협적인 검색 서비스를 그러니까 구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안 쓰는데도 검색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을 오염한다. 이 두 가지인데 구글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검색 대상 사이트를 링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은 USA 투데이나 굿 하우스키핑 같은 데서 리뷰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가져온대요. 검색을 딱 하면 전자상거래 검색을 한다 그러면. 근데 퍼플렉시티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요. 리뷰가 아니라. 금융도 구글은 리뷰 사이트, 퍼플렉시티는 마켓워치 같은 사이트, 뉴스 사이트 이용한대요. 예. 그래서 이 링크의 출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리뷰 쪽이고, 예. 근데 퍼플렉시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정보를 그 사이트에서 뽑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링크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게 더 지금 위에 있는 것 같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또 악용할 수 구글 검색을 검색 상위에 뜨려면 저 마케팅 회사들은 구글 검색 상위에 어떻게 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악용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를 도움되는 리뷰, 잡지 리뷰 모음, 스팸, 쇼핑 사이트 이런 걸로 분류한 다음에 검색 엔진 결과물을 비교했는데 구글의 정확성, 그러니까 구글은 2%만 도움되는 사이트를 보내줬대요. 대부분 잡지나 쇼핑 사이트. 그러니까 마케팅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마케팅 하는 데서 구글이 어떻게 하면 이게 상단에 검색을 띄워주는지 아니까 그렇게 띄울 수 있게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글 검색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뜨는 거죠. 쉽게. 저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글이 전 세계 1위니까 이제 저거를 오히려 이제 역용하는 거죠. 저런 이제 사이트에서. 예. 그러니까 구글과 제휴일수록 검색어 중복 사용하면 노출이 많이 된다. 이거 아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막강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구글의 딜레마는 뭐냐면 알죠. 퍼플렉시티가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도 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광고 수익이 떨어져. 너무 완벽하게 검색을 해주니까. 근데 기존의 검색 광고를 하면 광고가 뜨죠. 광고가 뜨고 뭐 지금 유지가 돼요. 근데 검색 품질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근데 저는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도 퍼플렉시티에 이걸 느꼈잖아요. 써보니까 달라요. 퍼플렉시티.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글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구글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를. 그게 좀 딜레마라는 거죠. 이건 뭐 네이버한테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검색 기반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의 정말 이제 딜레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하게 됐을 때 검색에 대한 광고 부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런 효용을 느꼈으면 저는 글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를 내놔야 되고 거기에 뭐 광고를 붙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경영진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컨텐츠 사업 축소 가능성 좀 여전히 우려되고 삼성 SDS는 그 다른 것보다 주주 환원이 5조 원 현금 갖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많으면 좀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면 좋죠. 삼성그룹인데 또. 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구글의 좀 딜레마, 퍼플렉시티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좀 새로워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하이투자의 전유지 연구원님은 합성고무 좋다. 합성고무는 다른 석유화과 다르게 공급이 없어요. 수요는 좋아요. 교체용 타이어 같은 데 많이 들어가죠. 신규 증설 없었고 오히려 노후 설비 폐쇄돼서 증설이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SBR이나 BR은 이제 고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무 관련 시황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 시작에 불과하다. 실적 왜 좋았냐? 세 가지. 외국인 노동자 들어간 그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반장이 됐대요.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능력치가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선사한테 좋은 거죠. 숙련공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외주 줬던 비용들이
하락하고 고가 물량이 많이 건조돼요. 이 세 가지가 실적의 바로미터였다. 그리고 후판 가격 하락한 거 아직 반영 안 됐어요. 하반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26년까지 고가 선박이 계속 투입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제가 그러니까 수주나 이런 부분은 둔화될 수도 있어요. 선행 지표는. 그러나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가는 견조할 거는 같아요.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런 게 충돌하겠죠.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이제 아마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을 거예요. 좋은데 수주는 좀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주가가 그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지가 내년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적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고 뭐 우리나라 조선사 하나오션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하나오션도 시간 문제다. 그리고 2025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사가 100% 고가 물량, 대박 고가 물량이 23년에 수주한 물량들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의 절반, 26년의 대부분. 그러니까 26년까지 실적이 계속 점프하는 거죠. 좋은 거죠. 수주 잔고 3.5년 있고. 이런 면에서 실적은 좋다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윌비백 2024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쓴 되게 긴 보고서예요. 근데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그냥 압축을 해봤어요. 짧게. 그래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는 미국 비중이 높아지는 한국 수출에 당연히 부담입니다. 관세 10%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흑자 많이 내는 게 자동차, 차부품, 석유, 배터리, 컴퓨터 부품, 냉장고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흑자 품목이 모르죠.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우리는 FTA 체결 국가예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관세 부과하면 좋지는 않죠. 예. 일단 자동차만 해도 10% 관세 묶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리해요, 당연히. 예. 그 트럼프 에너지 정책은 드릴 베이비 드릴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을 뚫어서 원유 계속 캐내겠다. 그리고 약달러 선호하죠. 왜? 약달러를 해가지고 자국 수출 기업들 보호하고 무역 수지 개선시키겠다. 근데 이제 작년 4월에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를 발간했대요. 대통령 집권 전에 발간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정책의 60%를 참고한대요. 되게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기 조선에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을 적대시하고요. 화석연료 사용하겠다. 조선주 유리하죠. 중국 배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미국 에너지 비용이 제일 싸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보다 저 아까 땅 파서 원유 캐라. 그거 캐면 어디로 보내죠? 수출할 거 아니에요. 조선주에 좋죠.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방사는 윌슨주의 배척입니다. 대외 문제 개입하지 마. 정반대죠. 바이든은 개입주의예요. 트럼프는 개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경찰 하지 마. 이거죠.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트럼프는 니들이 돈 내. 이거예요. 약간 주의가 야 대한민국 문제는 대한민국이 알아서 해. 예. 우리가 지켜주는 만약에 그런 그 주한미군 있죠. 그럼 돈 내. 이거죠. 대만도 똑같고요. 유럽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방위비 부담이 커지니까 이거는 방산주한테는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실리콘밸리 내 빅테크 기업들을 동일 진영,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과 빅테크, 뭐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아마존이 같은 진영이라고요. 그렇게 이게 정시가 돼 있다는데 참 저는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거의 논점은 미국의 그 빅테크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간대요. 왜냐면 중국에 사업을 하니까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어쨌든 적대국으로 선언한 거죠. 이 프로젝트 2025에는. 네. 그래서 방위력 증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트럼프가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이 방위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방산주의 긍정적인데 또 반대로는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건 또 악재죠. 그래서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어요. 방산 쪽. 그리고 에너지 소재 쪽은 LNG 수출 허용하겠다. 바이든은 지금 미국 LNG 수출하는 거 일시 중단해버렸죠. 그때. 예, 근데 트럼프는 수출 허용 발언을 했고 이렇게 되면 근데 유가는 시추 늘린다고 바로 생산이 늘진 않아요. 그래서 하락보다 안정화될 것 같고 유가가 안정화되면 우리나라 원유업체 도입 단가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들여오지만 저기 캐나다나 이런 데 통해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통해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그 원유 가격이 좀 약간 안정화되면
중동에서 수출하는 가격이 OSP라고 하거든요. 두바이 가격. 저 사우디가 수출하는 거. 저 가격이 떨어져요. 그 우리나라 정유주는 좋죠. 원가가 경감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맞아요. 원유는 대부분 저기 두바이죠. 두바이인데 근데 어쨌든 이 미국이 수출 가격을 떨어뜨리면 경쟁인 저 중동에서도 원유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그게 OSP입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서 블루스 암모니아 여기 탄소 포집하죠. 탄소 포집도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 탄소 포집, 암모니아, LNG 밸류체인. LNG 밸류체인에는 뭐 조선 기자재, 피팅, 뭐 건설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 수혜다. 유틸리티는 트럼프가 LNG 수출을 허가하면 LNG 공급이 되니까 LNG 가격 떨어지니까 LNG 수입 단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 회사가 좋죠. 한전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이제 저 LNG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미국과 북한이 옛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대화한 것처럼 하게 되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재점할 수 있어서 이거는 가스공사의 수혜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 트럼프는 원전을 선호합니다. 예. 그 바이오 쪽은 뭐 이건 누가 되든 다 수혜라고 봐야 돼요. 약가이나 기조.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특징은 모든 필수 의약품은 꼭 필요한 의약품 있죠. 요거를 미국에 생산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이죠. 항체 의약품. 이거 중심으로 시험을 하니까 이건 필수 의약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되도록 이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보시고 화장품은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부담이 왜 관세 60% 들어가는 미국이 많죠. 미국 회사 중에도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조금 미국에 많이 여기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그건 부담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그루드랩이 수혜를 좀 많이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게 인그루드랩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직접. 네, 저기 브루클린 쪽이었나요? 뉴욕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미국에 그냥 공장이 있는 회사는 좋은 거죠. 관세 안 물고 들어가요 그냥 거기는. 그래서 인그루드랩한테는 트럼프가 되는 것도 호재가 좀 될 수도 있죠. 그 배터리는 보조금을 유지하겠지만 투자 속도 조절 이건 좀 부담이고 다만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 뭐 규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가형 배터리 수요는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얘기도 전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경쟁해라 내연기관하고 그리고 싸게 만들어서 잘 팔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내연기관보다 어떻게 싸게 팔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 수요는 늘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는 안 좋죠. 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 회사가 미국에서 경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10% 물고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이고 다만 부품산 좋대요. 중국산 부품을 이제 미국에서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부품주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경쟁력은 높지만 일단 트럼프가 되면 조금 부담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FTA 체결 국가니까 무관세로 얼마나 잘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원전 산업은 정부 정책이 그동안 종속됐죠. 근데 앞으로 다를 것 같다. 체코 수주가 시작점이고 체코 경쟁은 옛날에 6개국 이제 그리고 3개국이 했다가 미국까지 프랑스 제끼고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슈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원전 투자는 너무 어려운 게 테마로 움직이니까 건설 시기가 2029년이니까 너무 실적이 먼 거죠. 그게 좀 투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전 장기 투자보다 늘 강조하지만 너무 급등할 때 줄이고 과감하게 지금 또 급락했잖아요. 다시 쭉쭉 빠지죠. 그래서 관심 없을 때 모아가고 그리고 또 뭐 수주 얘기 나온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면 또 좀 파시고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원전은. 예. 제가 이게 몇 번을 본 그 원전의 이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동안 계속. 좋다고 사면 안 됩니다. 그럼 거의 물리는 섹터죠. 근데 어쨌든 그 원전 만약에 해서 물리더라도 원전 섹터는 어쨌든 갖고 가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왜냐하면 구조적 성장 업종은 맞아요. 왜? 체코를 열었죠. 체코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좋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것도 싸게 수주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비싸요.
여기 미국의 제조 단가가 5,833, 프랑스가 7,931, 한국은 3,500. 압도적으로 싸게 만들어줘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는 원전에 등 돌린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했죠. 예. 그래서 또 폴란드하고 협상 중이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티르키예 한전도 있어요. 티르키예랑 한전이 지금 체결 목표로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SMR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것도 아마 공급을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원전도 계속 좀 관심은 가지시되 단 주가가 하염없이 그러니까 주가가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이 남이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예요. 그래서 막 근데 또 원전 얘기 막 나온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체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전략 코멘트인데 BNK 금융지주의 김성래 연구원님은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 좀 안 좋았지만 재고는 줄어서 괜찮다. 주식시장 우호정이다. 그리고 코스피 싸다. 한국의 이익 성향 속도가 독보적으로 높은데 제일 싸다. 이런 내용이고 DB금융은 좀 보수적이에요. 금융시장 이제 관심은 물가 하락이나 금리 하락이 아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뀌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국내외 주식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방어적으로 하래요. 대신에 저금리 수혜주 찾자. 그건 국채다. 미국의 장기 국채 사라. 요 내용입니다. KB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반도체는 정점이라는 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주도권은 주변 종목들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가면요 종목 장세가 아니라 지수 장세가 되는데 종목 장세. 근데 내년엔 갈등이다. 내년에 다시 또 반도체가 급등할 수도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올해 뭐 반도체가 마냥 또 그러니까 아까 정점 찍었으면 못 가는 거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독주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자꾸 싸우지 말고 뭐 개별주도 보자 이런 내용이고 김일혁 연구원님은 보험성 금리 인하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에요. 9월에 그 금리 인하 내용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는 거면은 안 좋아요. 근데 그 보험성 금리 인하 경기는 뭐 아직 괜찮은데 경기 하강을 좀 미리 대비해서 네, 좀 선제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러면 이거 보험성이에요. 보험성이면 괜찮은데 저 경기 하강에 대응해서 그냥 불가피하는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긴축이 될 수도 있대요. 시장이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돈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업들 좀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현대로템이 매출이 예상이 1조 원이었고 그 매출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841억인데 잘 나왔고 폴란드 물량이 어쨌든 이제 올해 연내 계약할 것 같고 페루에 장갑차 수출하는 것도 더 공급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분기에 좀 부진했던 이 생산이 2분기에 정상화됐대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고 방산 부분 영업이익률이 26.1 이게 해외 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에 또 폴란드 96대 생산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 좋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오토웨버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았고 매출도 증가했고요. 이문여 연구원님은 이제 이연됐던 이런 시스템 통합부 사업부 매출과 소프트웨어 사업부 매출이 인식됐다. 그다음 모빌진이나 ADAS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대도 적용됐고 순정이죠. 순정 내비게이션도 탑재가 증가됐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죠. 뭐 데이터 보안이나 또 이런 해킹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 주요 시장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디지털을 중복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의 AWS라는 클라우드를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이중으로 보안 장치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복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현대오토웨버가 또 그런 걸 담당해 주니까 수혜를 같이 받는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현대오토웨버한테는 괜찮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꼭 자율주행만의 수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실적 좋았고요. 신한지주 뭐 정말 파격적 압도적 엄지척이래요. 뭐냐면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메리츠 이후로 또 환원율을 확 올려버렸어요. 50%. 번 돈의 50% 주겠대요. 3년간. 그래서 3조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대단하지 않나요? 내년부터 최소 8천억 점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유증 및 보험사 인수로 주식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주지했지만 그래서 아마 주주환원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좀 훼손됐잖아요. 주식 가치가 주식수가 증가했으니까 그걸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할 건 알았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예상 못할 정도로 이번에 너무 파격적으로 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결정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한지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서 기아, 현대차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기아는 실적 괜찮았는데 피카 우려가 있습니다. 배당은 매력적인데 경쟁이 심화되고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다. 하나증권에서도 그러니까 밸류는 다 낮은 건 다 인정해요. 현금도 많고 주주환원 여력도 높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인센티브 증가할 거고요. 하반기 경쟁, 인건비도 좀 상승 예상. 재료비가 줄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상반기 대비로는 좀 그 폭도 줄어들 것 같고 고가 제품은 그동안 많이 팔렸는데 다소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큰 방향성 의문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요 회사에서도 얘기를 한 거래요. 회사 이 실적 발표에서. 그러니까 기아 내부적으로도 하반기는 조금 약간 부담을 느끼는 그 톤이 좀 들립니다. 그 주가가 그래서 빠져버린 거죠. 근데 크게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싸요. 배당도 많이 주고 내리면 내릴수록 배당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 기아는 당분간은 파격적인 뭔가 좀 주주환원이 만약에 아니면 좀 박스권. 예. 많이 오르기도 했죠. 기아도 예. 사상 최고가 갔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횡보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받으면서 또 주주환원 기다리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적만으로 부족하다. 김준석 연구원님은 판매량 증가가 아니라 판매 가격 상승으로 만들어진 호실적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양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았대요. 그러면 안 된다. 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대용량 배터리나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 경쟁력 확보도 좀 우려된다. 근데 이번에 EV 수리는 잘 만든 것 같던데요. 전기차. 그래서 저는 기아가 좀 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김준석 연구원님은 일단 조금은 좀 그 우려 부분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재료비가 하락해서 높아진 인센티브를 방어했다. 재료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는 오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엔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뭘 보여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은 맞지만 매력적이진 않다. 밸류는 낮지만 그래서 뭔가를 보여달라는 그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부분인데 그렇다면 주주환원이 지금은 답이다.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들은 조금 뭐 좋은 실적이긴 한데 좀 성장이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부호는 좀 던져준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현대모비스는 일단 실적 안 좋아요. 품질 비용 계속 나옵니다. 품질 비용 이거 품질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고 이번에도 나왔어요. 400억 정도 인건비 800억 이게 나오니까 이제 좀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해결될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성차들이 팬데믹 기점으로 경쟁적으로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전동화 이런 걸 많이 그때 적용했는데 이게 현대모비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발레오, 컨티넨탈 다 똑같은 문제가 있대요 지금 품질 비용. 그러니까 고사양의 부품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유지영 연구원님은 3분기부터는 뭔가 수익이 더 나아질 방향성은 확실히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투자 의견이 중립이에요. 좀 안 좋게 보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이걸 해결해달라는 거죠. 언제부터 좋아질지 실적이. 근데 상대적으로 KB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호조 보이면서 그 전동화 쪽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도 기대가 되고 AS 사업이 제일 메인인데 여기는 워낙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방어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이제 안 좋았던 실적을 깰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건데 그게 안 보이면 주가 워낙 싸니까 빠진다 이거보다도 그냥 횡보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실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모비스도 좀 실적만 봐서는 3분기를 또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려면 주주환원 많이 해야 돼요. 기아든 모비스든 주주환원이 좀 필요하다.
더. S-오일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은 정유는 좀 적자전했지만 이제 정제 마진도 좀 올라가고, 예. 또 인도, 미국, 중국 공급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에 그 S-오일이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윤영식 연구원님은 단기는 어둡지만 싸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싸대요. 바닥은 지나갔다. 그리고 소형 정유사 폐쇄하고 중국이 공급도 완화되고 인도 성장, 하이 투자의 전유진 연구원님도 바닥 지났다. 상단은 근데 크진 않다. 밸류는 싸니까 트레이딩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정제 마진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싸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나쁘게 볼 건 아닌데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정도. LX세미콘은 실적 이번에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는 좀 부진할 거래요. 예. 왜냐하면 북미 고객사의 경쟁자들이 좀 들어가요. 이호 나오면서 원래 단독인데 들어오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올해 매출 역성장은 좀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건 반영됐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 뭐냐면 다 아는 사실이다. 새로운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또 신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상반기 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좀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동아ST는 이제 그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그로트로핀 요게 그 성장 호르몬이고요. 바카스 요게 좀 잘 팔렸고 그다음 이게 핵심이에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게 이제 그 올해 연말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이게 좀 잘 될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김승민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결국 요거 출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허가는 안 받았어요. 연말경이나 4분기경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PHA는 이제 그 중소형 그 부품사인데 자동차 도어 부품. 그래서 전기차니 하이브리드니 상관없어요. 문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구조적 요인으로 실적 개선이 좀 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잘 팔리는 차에 납품하면 부품사 실적 좋죠. 근데 PHA는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가 비용을 많이 줄여놨대요. 원가율을 낮췄어요. 89.7에 86.1. 이거 구조적이죠. 비용을 이 허승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여버렸대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매출 성장만 나오면 돼요. 회사가 수주 많이 받고 성장하면 이 낮아진 비용 속에서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주한테 돈을 많이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하고 있대요. 지금 23년부터 원래 240억 투자하다가 650억까지 이제 투자를 이제 늘렸다고 합니다. 요게 2020년이고요. 이게 2020년이고 잘못 썼네요. 22년까지 240억 투자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650, 올해도 650억. 그래서 북미에 지금 공장도 이제 건설되잖아요. 현대차 공장이. 그래서 북미 비중은 높아질 거고 북미 비중이 높으면 이거 아까 기억나세요? 중국산 부품은 북미 갈 때 안 좋은데 북미에서 직접 우리나라 회사가 부품을 만들면 수혜입니다. 관세 부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되면 오히려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장도 좀 나올 여지가 있고 거기에 배당금은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현금이 되게 많아요 지금. 예. 실적에 비하면 보수적 배당인데 그래서 지금 현금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현금성 자산 1763 무차입경화. 예.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을 바탕으로 주주환원만 충분히 해준다면 주가가 재평가 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미국, 인도, 베트남에서 뭐 수주도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G90 같은 아주 비싼 차에 PHA의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좀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좀 빨리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사실 라디오 가야 돼가지고 지금 늦었네요. 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장이 급등했고 오늘 그 현대차 많이 오른 거는 아마 그 밸류업 때문에 그래요. 밸류업. 기아는 생각보다 못 올라서 그렇고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좋았고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다 좋았어요. 방산주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 2차전지도 오랜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G엔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반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도 샀고요. 어쨌든 바닥은 다졌는데 바로 뭐 V자 반등보다는 막 등락 거듭할 거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지난주처럼 증시가 급락할 때 비중을 늘려가고
오를 땐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피팅주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거기 유전 개발하는 거 뭐 또 세계적인 회사들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급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스공사 급등했고, 오늘 뭐 요즘에 이 건설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오랜만에 다시 선두에 섰고, 은행주들 뭐 배당 이슈에다가 주조한원,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았고, 다만 비만 치료제, 미국의 좀 비만 치료제도 좀 요즘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트럼프 트레이드 쪽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지수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좀 마음이 가볍긴 한데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오늘 좀 시황은 좀 이거밖에 못해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내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